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지급준비율 0.5% 인하, 15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또 지준율 인하를 두고 정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 한 0.5%면 돈이 한 22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恒大 사건이 그때 340, 50조 정도 됐단 말이죠. 또恒大 사건 말고도 또 서열 그 부동산 업계 서열 한 14위대 정도 되는 또 부동산 회사도 그 부채 위기에 또 직면해가 있고, 그럼 그 돈만 합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부족한 거죠. 223조 원으로 가지고는. 물론 이제 공사 중에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사 완공시켜 가지고 분양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준율 인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 정부 입장, 은행 입장, 기업 입장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자를 막아야 돼요. 중국이 공산주의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산주의 철학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를 줄여야 되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할 때 70%만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결국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지켜야 되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안정성이죠. 대출 채권의. 그러니까 가격이 한 30% 떨어지더라도 그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 은행의 이제 입장이고, 그러면 기업 입장은 뭐냐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부도를 막아야 돼요.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건설회사들이. 결국은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은행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되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223조 원이라 하는 돈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15일부터 당장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실 채권도 막아야 되겠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그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살까요? 우선은 아마 지금 돌아오는 대출 채권 만기 연장용, 쉽게 말 리볼빙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은행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담보대출 비율이 70%인데 가격이 높을 때 70%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 30% 정도 하락했다는 것이 안유아 교수 같은 중국과 인연이 많은 사람들, 인맥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 하면 결국은 이 30%는 인정해야 될 거다, 가격 하락을.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격이 내리니까 거기서 또 내린 가격에서 70%밖에 대출 못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은행은 또 안전장치가 마련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이익이죠, 그게. 근데 이제 기업은 이 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은행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은행은 은행대로 안정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부도나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안전장치 확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간 벌기다, 둘 다. 은행도 시간을 버는 전략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연쇄보도를 막아주는 효과지, 거기 정권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거다. 문제는 그거 있어요.
자, 그럼 가격이 30% 하락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것은 누구의 부담이냐? 결국은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이라는 거죠. 물론 기업들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가 결국은 그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다 지어놨고 아마 분양을 하지 싶는데 우리 한국하고는 달리 그렇다 하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흥다도 또 30%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고 또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얼마 이상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차이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은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30% 하락한 이것은 현재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정부가 그 아파트를 매매할 적에 그 몇 프로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팔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또 먹힐지도 또 미지수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도 직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30% 손해라도 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지준율 인하는 평상시에 경기가 나빠가지고 지준율 인하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거는 경기 부양책이고 4월 정도는 지난 4월에는 경기 부양책 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고 또 부동산 회사는 흥다를 비롯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해버렸고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의 목적이 경기 부양책으로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준율 인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제 은행 이익과 기업 이익이 일치돼야 된다. 결국 부도 위험에 직면한 건설회사와 또 건설회사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하청회사 이런 회사의 이익과 은행의 이익이 일치되려고 하면 결국은 은행은 BIS 비율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가계와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은행은 어차피 지금 부실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주면 바로 부실채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조금 손해를 덜 보고 기업도 손해를 덜 보고 가게도 손해를 덜 보는 이거는 공동부담론이라는 거죠. 공동부유론이 아니다. 지금 이 지준율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확한 해석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다른 사람 하는 얘기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실업자를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동부담이라는 거죠. 기업들도 그럴 거요. 이제 임금 인상을 못 해주는 거죠.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어떻게 임금 인상합니까? 불가능하고 또 그럼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래? 아니면 근무하면서 임금은 동결 내지는 조금 삭감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도 임금은 조금 삭감하는데 동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시간을 벌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투자하고 이런 가게들은 결국은 한 30% 가격 하락한 것은 떠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 지준율로 가지고 막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부실기업 정리를 해봤는데 구제금융을 줘도 결국은 대부분은 망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대우그룹도 그 이전에 구제금융 몇 번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항복하더라는 거죠. 그 외에 그 부실기업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 이미 이제 마음이 떠납니다. 부실기업이 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거래 과정에 하청회사나 이 거래 과정에 회사 돈을 빼먹어요.
그래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실업 사태에 대비해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벌기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로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한 1, 2년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1, 2년 후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환경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 외부 환경이라 하면 환율 문제도 있고, 중국은 외화부채가 많으니까, 또 물가 문제도 있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물가를 자극한 가장 중심 국가예요. 빈집을 지어도 원자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또 아파트를 짓는데 다양한 원자재 다 들어가잖아요. 석유화학 제품부터, 그 다음에 철강제, 또 철강제를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석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쉽게 하면 유령주택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빈집이 6,500만 채라는 사람도 있고 9천만 채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하는 가격에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죠. 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또 부동산 투자를 했고, 지자체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또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밀어 올렸고, 물가도 밀어 올렸고, 임금도 밀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이제 부도위기에 몰려버린 거죠. 자, 이 문제가 그러면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냐라는 거죠. 종업원 중에는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한 또 옮길 수 있는 직장이 생기면 또 그리로 갈 거고, 또 돈을 옮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또 돈을 빼먹을 거거든요. 회사 돈을.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서 빼먹을 수 있거든요.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하고 무역 수지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이 돈을 빼돌리는 거죠. 결국 대주주는 결국 돈을 챙겨놔야 된다는,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업원도 그 생각하고, 사장도 그 생각하고, 임원도 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시간도 벌 수는 있지만은 결국 부채만 더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면서 결국 파산하는데 시간을 번다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근데 외부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국제 금융시장 환경을 보면 신흥국과 같은 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특히 중국하고는 더욱더 우호적이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또 영토 분쟁 문제, 1대1로에서 중국이 협조 국가들한테 이런 불신, 예?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중국 경제의 외부 환경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직업 준비율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 이것은 정권 회사 직원들이 얘기하는, 정권 전문가들이 하는 부양책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인데 결국은 성공할 확률은 낮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 지준율이 낮아도 한국 같은 데는 총통화가 더 많아요. 쉽게 하면 8% 직업 준비율보다 신용 창출 배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신용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의 통계를 받지 않는 기업도 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1배까지 증가했다. 총통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고, 중국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지하 경제가 발달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준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준율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실업자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 좀 줄이고 시간 벌기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파산은 막아야 되겠다.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거죠. 기업도 마땅한 대책도 없으면서요.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환경을 종합하면 국내 환경도 그렇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 시간을 벌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부실기업 정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부실기업은 결국은 망하더라. 중국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파산하는 기업이 그 이전에는 계속 공급을 받은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그런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부도나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대출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거 조금 줄이면서 너네들 구조조정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중국 경제는 지준율 인하를 하더라도 결국 그 위축되는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